마지막 시간으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측정의 핵심 원리에 기초한 좋은 심리 검사 혹은 좋은 심리 측정 도구 고르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좀 부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시다 보면 주로 이제 병원 밖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검사의 선택은 전문가의 몫이죠. 내가 어떤 심리검사를 선택해서 내 서비스 대상자에게 관찰 측정을 해볼 건가. 요거는 제 전문가의 몫입니다. 물론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들 혹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들이 심리평가를 할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합의된 형태의 풀 배터리라고 하는 객관적 검사와 투사 검사를 모아놓은 종합심리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임상심리 전문가 혹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들이 비슷한 도구들을 묶음으로 해가지고 종합심리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에 기반해서 하는 그 서비스고, 이제 현장으로 나오면 물론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임상 쪽 전문가들한테, 심리 전문가들한테 종합심리평가를 의뢰하기도 하나,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각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개별 전문가들께서 각자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심리검사를 쓴다면, 그때는 종합심리평가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 심리검사를 골라서 나만의 패키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검사를 나만의 이제 그 필요에 따라 내 현장의 필요, 내 이론에 근거한 이제 묶음을 만드는 그런 패키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검사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이고 타당하냐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인 효과평가에 당연히 심리 측정 도구를 쓰죠. 그 측정 도구도 결국 각자가 전문가로서 선택해서 패키징 해가지고 쓰시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앞선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심리검사라고 해보죠.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많이 쓰는 종합심리평가는 검사량이 어마어마하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우리의 그 병원 외의 현장은 어, 그렇게 검사를 여러 개를 오랜 시간 할 수 없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가용 자원도 매우 한정적인데, 뭐 어떤 기관에 뭐 예를 들어 아까 예시를 든 계룡에 있는 한 학교에서 교사가 제자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고 그 학교에 있는 수십 명의 동료 교사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외상 경험을 하여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거기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는 기껏해야 두세 명이 다인 경우들이죠. 그럼 그 두세 명이 그 수십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종합심리평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 현장은 매우 제한적인 검사나 혹은 측정을 전문가가 선택하고 구성하여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럴 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정보들이 기준이 될 것이고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과 그 이제 참고가 되는 정보를 공유해 드릴 때 우선 이 심리 검사 혹은 심리 측정 도구가 개발되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이 과정을 가지고 제가 검사 고르는 기준을 좀 설정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제 심리 검사, 심리 측정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은 거죠. 네. 그 임상 현장에서 쓰면은 검사고 뭐 연구나 이런 효과 평가 용으로 쓰임은 측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같은 대상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심리검사, 심리 측정 도구를 만들려면 제일 첫 번째로 그 측정, 검사하려는 대상의 그 범위를 정하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를 내가 측정, 검사할 건가를 결정하는 구성 개념 만들기를 먼저 합니다. 더 정확히 혹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측정, 검사하고자 하는 심리적 속성은 핵심 구성 요소로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요 구성 개념 만들기가 첫 번째 그 개발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요 구성 개념이 다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이 개념의 타당성이 검증이 되고 나면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 측정 도구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자기보고식 검사다 혹은 자기보고식 측정이다 그러면은 도구가 개별 문항이 되는 거죠. 나는 불안하다. 나는 마약을 다시 이용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든다. 이런 게 이제 도구입니다. 도구. 이렇게 문항이 개발되고 나면 물론 이제 이 도구에 해당하는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도 문항 묶음으로 시작해서 그걸 다듬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하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세 번째로 심리 측정적 속성을 검토해도 되는 정도로 이제 도구에 해당하는 문항 묶음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도구, 즉 문항들을 써서 일반인들에게 쭉 자료를 모으죠. 그래서 고정검사 이론에 근거하여 크롬바 알파를 통한 신뢰도 검토, 또 다양한 여러 요인 분석을 포함하여 상관 분석 등등을 통해 타당도 검토 등등을 해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게 확인되면은 이제 검사 개발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상업용 검사 도구로 이제 판매할 목적으로 쓸 것까지 생각을 하고 해석 기준들도 좀 마련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규준 개발하거나 절단점 개발하는 후속 작업들을 보통 이제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심리검사 현장에서 쓸 거를 생각하고 검사를 만든다면 당연히 이 해석 기준에 해당하는 절단점이나 혹은 T분포를 대표로 하는 규준 점수 체계를 만드는 후속 작업을 이어가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1, 2, 3단계가 모든 심리검사 혹은 모든 심리 측정 개발 과정의 기본적인 핵심 단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전문가들이 요 1, 2, 3의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정보를 갖고 이 검사 혹은 측정 도구가 괜찮은지를 판단하곤 해요. 즉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느냐, 됐다면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검사를 개발해 보신 경험이 많이 있으시거나 하면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예시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숫자로서 신뢰도, 통계 숫자로서 타당도의 증거들은 그냥 말 그대로 숫자일 뿐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전혀 쓰면 안 되는 것 같이 잘못 만든 검사들조차도 그냥 자료 모아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크롬바 알파도 꽤 잘 나올 수 있고 요인 분석 결과도 꽤 잘 나올 수 있고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는 상관 분석 결과도 꽤 잘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측정 도구 개발 연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들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번과 2번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만의 검사 도구 혹은 여러분들만의 측정 도구를 선택하실 때는 당연히 3번을 검토하는 게 기본이지만 신뢰도 타당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됐는가를 검토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거는 워낙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 타당한가를 직접 눈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첫 단계인 구성 개념 만들기가 잘 됐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도구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심리 검사, 모든 심리 측정 도구는 구성 개념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모형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모형이 쓰였는가는 여러분들이 측정 도구를 선택하시면 보통 논문에서 측정 도구를 갖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그러면 논문의 서론에 이 측정 도구 개발에 이 측정하는 개념의 핵심 기저 모델이 뭐가 선택됐고 쓰였는가가 기술되어 있기 마련이고요. 아니면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신다면 그 검사 도구의 매뉴얼에 이 검사가 측정하는 개념의 기저 모델이 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소개부터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소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걸 제가 대표적으로 심리검사의 효시인 지능검사를 예시로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측정하는 개념의 모형이 아주 명확하게 반영되고, 전문가들도 그 모형은 한 번쯤 공부하셨을 성격검사, 이 두 가지를 예시로 이 개념이 잘 구성됐나, 즉 그 기저 모델이 타당한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검사를 고르실 땐 검토하시라라는 이 얘기의 실체를 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검사 도구, 측정 도구 개발의 전문가로 훈련받지 않았어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능 검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능 측정은 정말 1800년대 시작된 걸 들여다보시면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머리둘레를 재는 걸로 지능 측정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상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과학자들이 그걸 되게 진지하게 했어요. 골상학자들이죠. 두개골의 용적률로 지능을 측정한 거예요. 나름 신체 측정으로 지능을 측정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이게 일종의 의학적 방식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측정이죠. 그러다가 알프레드 비네라는 학자가 이런 방식의 지능 측정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심리행동적인 모델을 포함시킨 측정을 지능 측정에 도입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심리검사의 효시죠. 근데 이제 비네는 이때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 요 지능의 개념을 구성하고 측정 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지능의 개념을 위아래로 즉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면 안 돼라고 개념화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 개발자의 전제를 다 무시하고 썼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우리 비교하잖아요. 네, 매우 오용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를 근데 핵심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요런 얘기에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여러분들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지능을 검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웩슬러란 학자가 만든 웩슬러 계열의 지능 검사 도구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계속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지능 검사 도구로 활용되고 있죠. 근데 웩슬러에서 총점으로 풀스케일 IQ가 산출이 되죠. 근데 이 풀스케일 IQ, 즉 총점으로 산출된 지능이 가능한, 해석 가능한 건 옛날에 스피어만이란 학자가 지능에 대한 모형을 주장할 때 제너럴 팩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점수로 수렴시킬 수 있는 제너럴 팩터라는 지능 모델을 스피어만이란 학자가 지능 이론가로서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지능 개념에 받아들여서 최종 점수로 총점을 내는 그런 어, 검사를 웩슬러 계열의 지능 검사가 구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뭐 더 멀리 갈 거 없고 최근 지능 이론가 혹은 인지심리학 중에 스피어만의 G팩터 모델을 인정하는 지능 이론가나 인지심리학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단언컨대. 지금은 다중지능이
뇌과학적 발견과 연결해도 타당하게 인정되는 것이죠. 하나의 점수로 총점화하거나 수렴시키는 지능 요인이라는 건 옛날에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던 시절에 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낸 그런 모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업데이트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전문가들께서는 웩슬러 검사 도구를 쓰시더라도 총점을 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총점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옛날 지능 모델, G팩터 모델이 지금은 폐기됐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하고 그 대상자가 지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있고 사회 성숙도도 현저히 저하돼 있어서 국가가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보호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지능 총점을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심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측면에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대상자의 장애 분류를 하거나 이럴 목적이 전혀 없는 지능 측정을 웩슬러로 한다고 하면 전문가라면 총점을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저 지능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검사 도구를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웩슬러 외에 다른 지능 검사를 누가 만든다고 현장이 써주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의 웩슬러 계열로 축적된 해석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흡수하고 나면 옛 지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서 지금까지 뭔가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의 것은 걸러내면서 도구를 잘 쓰면 그러면 전문가로서 도구를 쓰는 것이죠. 자, 그 예시로 제가 여러분께 지능 검사를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지능의 구성 개념이 옛날에 비해 지금 기존 모델이 바뀌었다. 그걸 우린 충분히 인식하면서 지능 검사를 쓰고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인식하면서 필요하면 잘 그 위험을 인식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원 밖에서는 지능 총점을 안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웩슬러 계열의 지능 검사를 우리가 뭐 다른 선택지가 지능 검사에선 별로 없으니까 사용한다고 치면은 뭔가 학업 성취나 뭔가 업무 수행 측면의 지능이 아닌 대인관계에서의 뭔가 인지 기능으로서의 지능이 과연 웩슬러라는 검사 도구 안에 충분히 그 하위 구성 요소로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온 청소년이 있는데 서비스 받으려고 주요 문제가 또래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언어적 혹은 뭐 신체적 공격 행동도 나타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청소년을 여러분들이 서비스 대상으로 받았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그 대상자의 인지 기능, 지적 기능, 이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친구가 자기 안에 내적 언어 사용을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적 언어를 잘 쓸 줄 알아야 충동이나 감정 조절을 잘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좀 화가 나더라도 여기서 지금 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 좀 참자.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걸면서 즉 내적 언어를 써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죠. 근데 이 언어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면 당연히 조절력이 깨져서 몸으로 말해요 하는 형식의 공격 행동이 막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내적 언어 사용이 어떤 양상이냐. 아니면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이해력이 어느 수준이냐. 말귀를 잘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 명시적인 언어를 활용하여
행동 조율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우린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맥락이나 상황 파악을 좀 종합적으로 잘 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근데 이런 지적 기능이, 인지 기능이 웩슬러 계열의 심리검사, 지능검사의 하위 구성 요소 안에 잘 배어 있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웩슬러 지능검사의 매뉴얼을 들여다보시면은 읽혀요. 그러면 내가 이 서비스 대상자한테 지능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알아보고 싶은 지적 기능 혹은 인지 기능의 속성이 있을 텐데, 그걸 저 지능검사가 잘 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기술자 수준에 머물면 이 내담자의 지적 기능에 문제가 있어 대인관계에 뭔가 이슈가 있나?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면 지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뭐 있지? 웩슬러 지능 검사 있구나. 그거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스럽지 않죠. 기술자 정도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계속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도화한다면 첫 번째, 내가 선택하려는 검사의 측정 구성 개념이 어떤 모델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구성 개념의 하위 구성 요소 안에 내가 진짜 측정하고 싶은 것들이 잘 반영돼 있나? 검사 도구의 매뉴얼을 읽어보고 혹은 논문의 서론 등등을 읽어보며 파악하고 이걸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를 결정하면 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격 검사를 가지고 또 한 번 예시를 똑같은 주제로 드려볼게요. 성격 검사 얘기해보죠. 말도 안 되는 것부터 먼저 배제하고 지나가죠. 한동안 유행처럼 혈액형 갖고 성격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B형 남자가 어떻고, 등등등.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일본의 일부 학자들 중에는 성격을 혈액형으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냥 개념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델 측면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 혈액형으로 성격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성격이라는 건 100% 타고난 거라고 말하는 꼴이거든요. 근데 현대 성격 개념은 타고난 것 플러스 환경의 결합물로서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동의하시죠? 성격 모델이 타고난 것과 환경의 조합으로 모델링이 돼 있어요. 그런 모델에 입각하면 혈액형으로 성격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배격이 됩니다.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로 얘기하면 지문 찍어갖고 성격 검사한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돈도 받고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혈액형으로 성격 검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문은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 타고난 정보만으로 성격을 말한다? 예, 모델상, 개념상, 현대 성격 심리학에서 밝혀진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모델링 돼 있는 최근의 성격 모형에 전혀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문으로 성격 얘기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사이비에 속으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건지 이런 겁니다. MBTI. 광풍이 불었죠. 대한민국의 MBTI. 물론 혈액형으로 성격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죠. 그리고 캐주얼하게 쓴다는 거면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영역에 MBTI를 끌고 들어와서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MBTI 성격 검사 도구의 기저 모형이 구스타프 융의 성격 유형론이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융의 성격 유형론은 성격학자들 중에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옛날 모델입니다. 그래서 MBTI를 정신건강 분야 서비스할 때 끌고 들어오지 않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MBTI의 기저 모델이 융의 성격 모델이고 그 융의 성격 모델이 지금 성격학자들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캐주얼하게 쓰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얘기에 더해서 그럼 조금 까다로운 얘기 해볼까요?
현장에 나가보면, 정신건강 현장에 나가보면,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 MBTI 안 쓰는데, TCI를 그렇게 씁니다. 예, 기질 성격 검사죠. 클로닝거라는 정신과 의사가 만든 기질 성격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성격 검사 도구입니다. 이거는 정신건강 현장에서 참 많이 쓰여요. 근데 MBTI를 정신건강 현장에서 안 쓰는 이유를 가지고 이 TCI를 들여다보면 TCI도 쓰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성격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격 심리학 교과서를 한번 기회 있을 때 다시 열어보시면요. 성격 심리학 챕터 중에 TCI의 기저 모델인 클로닝거의 기질 성격 모델을 진지하게 다뤄주는 성격 심리학 책은 아마 못 보실 겁니다. 물론 국내에 서울대 권성만 쌤이 쓰신 성격 심리학 책에는 챕터를 따로 두고 다루는데 그건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거 말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격 학자들이 쓴 고전 같은 성격 심리학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렌스 펄빈이라는 학자는 아주 유능한 성격 심리학자고 그 사람이 계속 성격 심리학 책을 내왔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는 제자와 함께 책을 내서 벌써 뭐 14판까지 나오고 그렇죠. 이런 외국 성격 심리학 교과서를 보시면 클로닝거의 TCI는 언급도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검증이 되지 않는 성격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제한적이고. 융의 성격 유형론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정도로 언급되고 지나가는 정도로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MBTI는 배격하고 TCI는 받아들이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측면을 한번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심리 검사를 선택하실 때는 잘 참고하시라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격 검사 도구 외에 다른 대안이 있냐? 충분히 대안이 있습니다. 빅5 5요인 성격 검사를 20문항으로 간단하게 형용사 형태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검사 도구도 있고요. 아니면 핵심적인 정신건강의 취약성 기질에 해당하는 충동성, 감각 추구 기질, 아니면 위험 회피 기질, 이런 것들을 20문항 안쪽으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성격 기질 개별 요인 검사가 얼마든지 연구물을 통해 측정 도구로 소개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타고난 기질 혹은 성격적인 측면의 취약성들을 얼마든지 가볍게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검증된 모델에 기반하여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선택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검사에 패키징하는 게 전문가스러운 것이지 남들이 다 쓰니까 나도 써. 이거는 좀 아쉽다. 뭐 기술자도 나쁜 건 아닌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고를 검사 혹은 측정 도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개념이 타당한 모형 혹은 근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성 개념의 내용이, 즉, 예를 들어 하위 구성 요소가 내가 진짜 검사하고 측정하려고 하는 걸 충분히 반영하는 것들인가? 이런 거를 어, 매뉴얼의 서론 부분 혹은 에, 이론적 배경 부분 혹은 논문의 서론, 이론적 배경 부분을 검토하여 보시고 취사 선택하시라. 이게 첫 번째 제 가이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측정 도구가 있죠. 그게 이제 개별 문항입니다. 자기보고식 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항인데 이런 문항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꼭 그 문항 같은 도구가 아니라 지능검사의 수행 도구도 검토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심리 측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심리검사나 심리 측정 연구를 여러 차례 해서 여기에 전문성이 있지 않는데 그런 걸 내가 임의로 막 판단해서 고르고 이래도 되나? 혹시 우려가 되신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어떤 심리검사, 심리 측정을 하시든 그 측정 검사의 대상자는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그 문항을 읽어서 응답하고, 일반인이 뭔가 수행을 하여 우리에게 측정 혹은 검사 결과를 주죠. 그러니까 이 도구에 반응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 도구를 접했을 때 잘 이해할까? 그리고 이 도구가 의도하는 진점수에 따라 해석하고 반응해 줄까를 일반인의 눈으로 검토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더라도 어쨌든 내가 패키징을 하고 나면 쭉 그걸 쓰면 되니까 이 도구에 해당하는 문항을 직접 하나씩 다 읽어보시고 이거 괜찮네? 좀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지능 검사만 해도 제가 조금 요거는 오해는 하시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휘 소검사가 있어요. 지능 검사에 어휘 소검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되게 쉬운 단어부터 점점 어려운 단어를 배치해 놓고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게 해서 어휘력 수준을 측정하는 소검사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를 높게 받은 사람은 굉장히 자주 안 쓰이는 되게 그 희귀한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청소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학업 성취도는 좋을 거예요.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국어 시험을 볼 때 문장을 더 뭐 어려운 어휘들이 들어있는 문장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걔가 대인관계할 때 그런 어휘를 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고군분투하는, 투기하는 이런 단어를 그 아이가 대인관계할 때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왕따 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측면의 어휘력을 예를 들어 웩슬러의 어휘력 검사가 잘 도구란 측면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내가 그 검사를 좀 가져다가 루틴으로 내 현장에서 계속 쓸 거라면 들여다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 검사를 택해서 쓸 거냐 말 거냐 혹은 이 검사 말고 대안이 없다고 하면 이 검사를 쓸 때 해석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사례 개념화 강의할 때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대 심리 측정학은 모호 문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MMPI가 모호 문항을 꽤 갖고 있죠. 근데 이 모호 문항 덕분에 MMPI는 강점이 생긴 거죠. 수검자들, 즉 응답하는 사람이 이 문항이 정확히 뭘 나에게서 파악하려 하는 거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게 문항의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 뭔가 자기를 숨기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MMPI가 가진 특장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호문항 안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호문항이 개발되게 된 MMPI 개발 배경에 대해서는 경험적 제작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모호문항이 가능했고 들어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호문항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일반인에 해당하는 수검자들이 검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관성 있는 타당도 얘기를 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측정 도구, 즉 문항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따져보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이 문항을 읽고 응답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는 그 문항을 이렇게 읽고 해석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전제가 돼야 그걸 바탕으로 타당도 얘기하는 게 성립이 되죠. 근데 모호문항으로 구성해 놔가지고 읽는 사람이 제각각 해석해. 그럼 그때부터는 타당도 얘기를 아예 할 수 없게 되는 전제가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심리 측정학에서는 경험적 제작법,
그로 인해 모호 문항이 측정 도구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좀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슈는 동기와 라포로 다뤄야 되는 거죠. 도구로 다루는 게 아니라. 다만 정신과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혹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평가 안에서 이 도구를 잘 녹여가지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검자의 상태에 대해 빠르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선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우리의 현장 같은 개별 도구들을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장면에서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도구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명백문항으로 만들면 그런 문제가 제거되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를 숨기기도 쉬워집니다만 그 숨기는 건 우리 현장에서는 동기와 신뢰 문제로 다뤄야지 이런 도구로 그 숨기는 걸 뚫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검사 도구 말고 측정 도구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측정 도구는 한국 콘텐츠 학회에 게재된 논문인데 성폭력 상담자가 대리외상이라는 간접외상에 시달릴 수 있는 측면을 검사,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예요. 이 중에 문항을 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대리외상을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인데 문항에 보시면 직업적 기능의 영향, 첫 번째 문항, 이게 진짜 최종 문항 중에 일부입니다. 문항을 보시면 성폭력 사례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 상담자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든다. 일단 이 문항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 바로 해석이 되세요? 이 문항은 조건문이 달려있는 문항이에요. 즉 성폭력 사례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 이 조건을 걸죠. 그럴 때는 상담자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든다.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 뒤에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응답하는 사람인지, 물론 이거는 상담자가 응답하는 거니까 일반인이 응답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시면 첫 번째 전제 있잖아요. 성폭력 사례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 이거 특히 내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해석할 때 딱 걸리잖아요. 그럼 뒷문장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 심리 검사 도구, 문항을 만들 때는 이런 조건문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요 측정 도구에서 좀 눈에 좀 밟히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성폭력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대화들에 덜 동화된다. 이 문장은 어떠세요? 바로 뭘 지금 말하고 뭘 응답해 달라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일단 문장 자체가 약간 비문 같고 문장이 친절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응답할 때 오차가 고전검사 이론에 따르면 들어와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는 상담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까 불안하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성폭력 내담자를 상담할 때만 벌어지는 상담자의 불안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건 측정하려는 구성 개념이 성폭력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대리회사인데 지금 세 번째 방금 본 이 문항은 다른 상담을 할 때에 이 상담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걸 같이 오차로 끌고 들어오는 문항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내가 이걸 선택해서 내 걸로 쓸까? 효과 평가 측정에 이 측정 도구를 쓸까? 아니면 검사를 쓸까?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항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이 문항이 이게 좀 오해를 많이 읽는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거나, 바로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냥 대충 응답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나 하는 문항이 상당수 포함됐다 하면 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네들이요, 이 논문을 들여다보시면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와 심리 측정 도구를 선택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의 수치가 좋다고 선택할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게 좋으면서도 구성 개념이 근거가 괜찮은가? 그리고 내가 진짜 재려고 하는 걸 잘 반영했나? 그리고 도구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문항이 그걸 잘 반영하고 오차를 끌어들이는 게 최소화된 형태로 이런 구성이 잘 됐나? 이런 걸 한번 쫙 훑어보신 다음에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볼 때 투사검사라는 난제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문장 원성 검사, 뭐 집, 사람, 나무, 그림 검사 등 그림 검사류, 그리고 로시아 검사, TAT 검사 대표적인 투사 검사들이죠. 이 투사 검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관점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투사 검사가 새로 개발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옛날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투사 검사를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냥 새로운 걸 개발한다고 사람들이 안 씁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잘 쓰느냐, 이제 이게 남은 우리의 과제죠. 투사 검사는 미완성의 검사 재료를 완성된 형태로 구성하여 반응하게 하는 검사인데요. 그 미완의 재료를 이제 심리적인 무언가를 투사하여 메꾼다라는 가정이 투사 검사 이면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투사 과정에 고정 검사 이론을 참고하면 오차가 끼어들 가능성이 객관적 검사에 비해 엄청 많겠죠. 그래서 투사 검사 해석은 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현대 심리 측정하기 용인하기 어려운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객관적 검사는 비교적 그 검사로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 선명하고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기존 모델도 근거에 기반하여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투사 검사는 그런 모형이 있기보다는 해석할 땐 모형을 들고 들어가죠. 하지만 검사 도구 자체에는 모형이 배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객관적 검사는 검사 도구 자체에 모형이 배어 있는데 수사 검사는 도구 자체에는 모형이 배어 있지 않고 그래서 대신 해석하는 사람이 모형을 가설적으로 들고 들어가서 해석하는 겁니다. 특히 로샤에서는 엑스너가 그 모형을 마치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듯 만들어서 그래도 엑스너 기반하여 로샤를 해석하면 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줬죠. 다만 엑스너의 그 새로운 세계, 그 어휘 모형이 한국에 타당화된 형태로 쓰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훈련된 임상심리 전문가 혹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들이 오랜 기간 풀배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이 문화적으로 타당화가 이 엑스너 언어에서 안 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한 셈이죠. 어쨌든. 자, 이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심리평가 체계가 아닌 경우라면 투자검사는 사용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반드시 모델을 들고 가서 특정 부분을 제한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현장에서는 풀 배터리 안에 쓰는 게 아니라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오차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검사가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고 싶다면 명확한 모델을 들고 들어가서 검사를 쓰시고 그 모델에 입각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시를 제가 실제 투사 검사를 아주 간단하게 질적으로 사용한 예시를 드려서 확인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를 컨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된 이유는 이 아이한테 신체적 공격성 문제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노 과민성이 발달해서 얘가 그 취약성 가지고, 그러니까 분노 과민성이 발달하고 신체적 공격성이 있는 측면 때문에 얘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고 교권 침해 문제를 일으킨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교권 침해, 학교 폭력 가해 이슈를 일으켜서 징계에 회부되고 징계의 한 내용으로 이제 부모가 돈을 대고 상담을 받아서 상담 결과를 첨부해서 재징계 평가를 받아라. 이제 이런 옵션이 들어있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아름아름 해갖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좋은 상담자를 좀 소개해 달라는 목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 엄마하고 아이를 좀 면담을 했습니다. 아이를 좀 이해해야 제가 맞는 상담사를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을 가지면서 아이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그 질문에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엄마한테 소곤소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대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가볍게 밀쳐내면서 네가 직접 말씀드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땡땡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에 이어지는 제 질문에 아이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직접 저랑 소통을 못하고 엄마의 기대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한 10분이 지났나요?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연구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빠르게 불안과 공포가 차오르고 그게 임계치를 넘어서면 얘가 이제 행동화해서 주의를 분산시킴으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패턴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불안, 공포가 1차 핵심 감정이고 이게 방치되니까 2차로 분노가 누적돼서 저 공격 행동까지 이어졌구나라는 모델이 바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저 꼬마아이한테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게 오랫동안 뭔가 누적됐다 1차 감정, 그럼 외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분노 문제나 이런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냐 했더니 시기를 특정하시더라고요. 한 1년쯤 전이었다. 그래서 그때 뭔가 아이가 외상 경험이 있지 않았냐,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힘든 경험이 있지 않았냐 했더니 엄마가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없었다, 기억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드백 드리고 조치를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이제 일주일쯤 뒤에 어떤 상태인지 좀 저한테 피드백 달라고 하면서 그때라도 혹시 그 1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자,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기 전에 아이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돌아왔을 때 제가 로샤 검사를 시켰어요. 첫 번째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걸 어떻게 반응했냐면 머리가 잘려서 짓이겨져 있네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보여줬더니 서로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비드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아이가 내가 그런 상태예요라는 외상이 기억 속에 편향된 도식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자기상, 타인상을 왜곡시키는 형태로 이 얘기잖아요. 너무 선명한 질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상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추론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일주일 뒤에 엄마가 아이에게 외상 경험이 있었다는 걸 회상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뭐였냐면 아이가 그 1년쯤 전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할 일이 있었는데 이 마취 시간에 엄마 아빠 같이 못 있어줘가지고 그 의사들이 아이를 강제로 결박하고 강제로 마취를 시키다 보니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마취를 깬 후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에피소드. 근데 이 엄마가 이걸 중요한 경험으로 기억하지 못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서럽게 울어서 의사쌤한테 여쭤봤더니 의사쌤이 마취를 좀 강제로 시키느라고 애가 놀란 모양인데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전문가가 말해준 걸 그걸 가지고 괜찮은 거겠지 했던 터라 이걸 외상으로 당장 기억을 못 해냈다. 이제 이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수술 직후에 아이가 악몽을 꾸고 막 깨서 엄마 아빠한테 막 힘들다고 호소를 했던 에피소드도 같이 기억이 엄마한테 났다고 했는데 악몽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이가 사막에 온몸이 모래사장에 온몸이 들어가 있고 머리만 밖에 나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차를 몰고 가시면서 제 머리를 짓이기고 가시는 꿈을 꿨어요. 이제 이게 악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수술 후 한 달 정도 안쪽에 나온 악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상징적이죠. 의사들이 아이의 얼굴을 짓누르며 마취를 시키는 그 외상 경험이 이제 내용을 바꿔갖고 악몽으로 인트루전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때의 그 기억 속에 파편화해서 들어간 게 로샤를 해석할 때 첫 번째 카드에 머리가 잘려서 짓이겨져 있는 대요로 다시 투사가 된 것이죠.
이렇게 로샤 검사를 짧게 활용하여 확실히 외상이 내재되어 있구나를 읽어내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사 검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명확한 모델을 들고 들어가서 해석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쓰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로 로샤의 이 잉크블럿은 저작권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블릭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샤 카드의 이 잉크블럿은 여러분 현장에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의심스러우시면 제미나이나 챗 GPT에 로샤의 잉크블럿에 저작권이 있는가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이미 로샤 사후에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검사로 쓰시는 건 누구나 하셔도 된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